안녕하세요, 임준수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이론편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업 진행에 앞서서 수업 진행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당연하게 내용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뭐 때문에 듣습니까? 바로 문제를 합격선까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특성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형태의 문제가 다수겠죠? 그렇다면 반드시 비교 준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오답 지문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답에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표로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검정시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보기 1, 2, 3, 4, 5에 오답 지문이 섞여 있습니다. 오류 내용들이. 그것을 걸러내는 문제들인데 이건 1, 2, 3, 4, 5는 다 맞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료 적합성만 파악하면 되는 그런 시험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집중하시고 이 문장의 진위 여부는 가릴 필요가 없더라. 아시겠죠? 사료 적합성, 그리고 시기 적합성, 그리고 시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표로 복습을 하는, 표로 비교를 하는 그런 학습으로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헷갈리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 기출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내용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수업을 듣고 내용 복습을 하셨으면 사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지문들이 등장할 거예요. 왜냐면 헷갈리게 하게끔 5개 지문 중에 1개 몰라도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2개 몰라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1개 몰라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지엽적이거나 등장하지 않을 내용들, 빈출되지 않는 내용들은 그냥 뛰어넘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전히 정치사가 중심입니다. 정치사가 중심이고 여기 뼈대를 맞춰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 시기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시기 파악. 그리고 시기 파악도 힌트를 하나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1번 선사시대부터 50번 현대사 거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 고려 문제 나오다가 조선 문제 나오다가 고려 문제 하나 나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50분 문제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현대사도요. 정치, 사회, 경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통일 정책으로 마무리되는데 50분은 거의 통일 문제겠죠. 그래서 시기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가 고려고 뒤에도 고려 문제다. 그럼 이건 고려 문제예요. 사이에 있는 건. 이해되셨나요? 시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수업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업 따라오시고 복습하시고 해당 문제 밀리지 마시고 푸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당연히 흐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업적 비교하는데 왕과 위인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특히 고대사는요. 고대사 그리고 전근대사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인물사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도요. 빈출되는 인물들만 볼 겁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죄송하지만 시험에서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봅니다. 아시겠죠? 최재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를 지원했었던 분이죠. 그리고 연해주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던 분이지만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언급은 하겠지만 그런 분들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인물사를 다 보려면요. 수험 기간이 지금 저희가 32시간에서 36시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2배 넘어갑니다. 그럴 필요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하는 급수를 딸 수 있는 점수예요. 최대 90점, 최대 80점, 최대 80점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험 편차가 있기 때문에 80점으로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하셔서 90점. 아니면 나는 2급으로 원한다 그러면 80점.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비교 준거 아까 그래서 표로 비교할 거고요. 사료, 사진,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료, 사진, 지도와 함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1강 여러분들께서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이 1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내용이에요. 가벼운 내용.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고 가볍게 문제 풀어보시고 자신감 얻는 단원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떻게요? 선사, 고대, 중세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난이도 하. 교재 앞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교재 앞에 제가 시대별 난이도는 정해놨어요. 그리고 원래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근세가 난이도가 중이었었는데 요새는 조선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씩 달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원래 근대사와 강점기는 난이도 상 영역이었어요. 근데 강점기 문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현대사 난이도 중 혹은 중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매 회차 같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비교적 그렇다라는 거지. 조선시대 문제가 어려운 것이 최근 회차들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천주교 박해라든지 조금 까다로운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버릴 시기는 없다. 쉬운 것만 가져가겠다. 나는 요 시기는 저는 60점 필요한데요? 저는 70점 필요한데요? 요거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두루두루. 버릴 건 시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 내에서 까다로운 주제를 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사시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 14쪽 되겠습니다. 교재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참고로 네, 이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거와 이 교재와 PPT 자료와 그리고 제가 이 3위일체가 된 거예요. 어차피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구성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에 의한 기록 전 시기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재에는 빠져있는데 선사시대, 역사 전시대, 그리고 역사시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선사시대입니다.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가 등장하는 그 시기 되겠습니다. 2-3문제 맞추러 한번 가보시죠. 검정시험이요. 공부하다 보면 이것만큼 재밌는 시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50문제가 되기 때문에 50문제. 오늘 공부한 거, 아니 요번 시간 1시간 공부한 게 무조건 나와요. 그런 시험은 어딨어? 응? 여러분들 자료 해석이나 이런 거 몇 문제 봅니까? 자,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것들도 20문제 문제 풀어보면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안 나온다고요. 공부한 보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험은 50문제나 되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것은 반드시 나온다. 아시겠죠? 오늘 1시간 공부하시면 2-3문제 맞춰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구석기 신석기를 말씀드릴 때 뭘부터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민족의 분류, 민족 형성, 민족 특성 요거는 보지 않습니다. 요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구색으로, 교재 구색으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뭐 알타이어게 뭐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그냥 지식 차원에서 우리가 몽골리안이라고 하죠. 몽골 계통인데 이 몽고 반점 같은 것들 백인종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연히 흑인들은 당연히 구분이 안 되겠고, 또 여러분들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몽골리안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6개 발톱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새끼 발톱 끝에 뭐 좀 튀어나온 부분 혹시 뭔지 아세요? 잘 안 자르면 여기 걸리기도 하는 새끼 발톱 끝에 갈라진 거, 요걸 학명으로 6개 발톱이라고 하는 몽골리안들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유럽인들 없습니다. 흑인들도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조금 덜 진화되셨어. 저도 그런데요. 근데 제가 젊은 층일수록 제가 물어보면 없어요. 요새는 그게 뭔지 몰라요. 새끼 발톱 끝에 갈라진 거. 저는 다 아는데 좀 어린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 실어놓은 거니까 시험과는 관계없다. 자, 시험과 관계에는 바로 구석기 신석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와 경제로 구분하는 거예요. 도구와 경제로 이 시대를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도구와 경제로 시대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왜 도구와 경제로 시대를 바라보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금 빡세게 솔직히 관심 하나도 없는 한국사를 공부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은 원하는 뭐 자아실현과 나라를 위한 희생과 뭐 이런 것들은 면접 볼 때 말씀하시고요. 요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왜 이렇게 목 아픈데도 불구하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응?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선사시대 짐승 같은 놈들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옛날 석기예요. 신석기는 새로운 석기라는 겁니다. 돌을 썼는데 첫 번째 사용했었던 석기들은 뗀 석기입니다. 떼서 썼어요. 그냥 돌을 던져봤어요. 자연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었던 구석기, 짐승 같은 놈들이 돌장난을 하다가 날카로운 파편이 있네? 저게 내 친구 잡아먹었었던 그 짐승의 이빨 같구나 하면서 쓰기 시작했었던 것이 바로 뗀석기입니다. 무조건 유물사료로 확인하셔야 돼요. 요겁니다. 투박하죠? 맨들맨들하지 않아요. 투박합니다. 근데 갑자기 맨들맨들해졌었죠? 역시 여러분, 한국사는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합니다. 투자하는 시간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 시험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수업 안 들었거나. 이해되셨나요? 열심히 갈고 닦으니까 이게 보다 쓸만한 도구가 됐잖아요. 이게 신석기예요. 요거는 운, 복불복, 잘 깨지만 땡큐. 이것은 노력, 갈고 닦아가지고 만든 것이었었죠. 자, 구석기는 뺀석기고요. 신석기는 간석기다. 갈아서 썼다. 그리고 보세요. 돌보습, 돌괭이 이런 것들은 뭐냐? 보습은 삽이에요, 삽. 괭이는 괭이고요. 이제 농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농기고. 구석기는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구석기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사냥을 했어요. 농사는 못 짓습니다. 농사는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안 보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진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문제가. 자, 조리도구, 밀개, 글개 같은 것들이 있었던 투박한 거예요. 자, 경제 보시면 구석기 때 경제는 사냥과 채집, 어로 활동입니다. 자, 구석기 때는요, 추워. 빙하가 아직 덜 녹았을 정도로 추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추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피하 지방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북극에 사는 애들, 곰, 바다 사자? 뭐 이런 애들 등치 큰 애들이에요. 피하 지방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빙하가 아직 덜 녹았었기 때문에 짐승들의 등치가 커. 사냥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뭡니까? 물고기 잡아먹는 거죠. 물 빠지면 움직이지 않는 소라, 따개비 이런 것들 잡아먹는 거예요. 구석기, 짐승입니다. 신석기 때는 이제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사. 농경과 목축. 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이유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확물이 열리는 작물이기 때문에. 오케이? 주식으로 지금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벼죠. 벼. 근데 여러분, 벼는요, 생장 조건이 자라날 때 고온하고 다습해야 돼. 비가 엄청 많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요, 1년에 딱 한 번 농사 짓죠? 제가 문화해설사 강의를 할 때 중국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1년에 3모작을 하면 2모작 합니다. 3모작 합니다. 난리 났어요. 뭐. 근데 베트남 분이 손들더니 4모작 4번을 농사 짓는데. 야, 우리는 겨우 한 번 농사 짓는 거예요. 그것도 여름철에 집중호우, 장마철에 온 비를 저수지에 가둬놨다가 가을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 시설이 축조돼야 돼요. 저수지. 그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원시 농경, 조피, 수수 같은 것들만 농사 지었었더라. 조피, 수수. 여러분들 뭐 알면 되느냐? 벼농사는 지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 벼농사는 고급 기술이에요. 이해됐나요? 짐승들은 당연히 농사조차 못 지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벼농사를 못 지었었다. 그러면 여전히 배가 고파. 그럼 뭘 많이 잡아먹었겠어요? 만만한 애 있죠? 만만한 애 누구? 물고기. 어로 활동을 많이 했었더라. 이거 뭡니까?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조금 제가 조작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뭐. 자, 벼농사를 지었었고 어로 활동을 많이 했다. 어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여전히. 이해됐나요? 그래도 하루 먹을 건 보관해 놔야죠. 그래서 토기를 사용했는데 이 토기는 무슨 토기냐? 바로 빗살무늬 토기를 활용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여기 토기 있다 없다? 농사 안 지으면 토기 필요 없어요. 왜냐? 토기는 곡식을 저장하거나 곡식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빗살무늬 토기는 뭐냐? 여러분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뭘 알아놓느냐? 무늬가 있는 게 세련됐을까요? 아니면 없는 게 세련됐을까요? 없는 것이 세련됐다. 무늬를 넣는 이유는요, 토기를 굽는 과정에서 홈을 파놔야지 깨질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무늬를 이쁘라고 넣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굽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놨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늬가 있는 게 촌스러운 거다. 그럼 무늬가 없는 거, 민무늬 토기는 언제 유행했었느냐? 신석기 다음인 청동기에 유행을 해요. 심플리티는 청동기에. 뒤에서 하겠지만 벼농사도 그럼 언제 됐겠어요? 청동기에 벼농사도 시작돼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는 무슨 토기가 등장하냐? 아유, 너는 심플한 척 하는데 신석기 토기는 심플한 척 하지만 아직 이른 민무늬. 오케이? 빗살무늬, 이른 민무늬. 요것들이 등장을 하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 요 더티 토기도 있는데 요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것만 등장하진 않고 요거 2개 등장하거나 요거 2개 등장하거나 요거 3개 등장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요거 2개 알아놓으면 어차피 얻어 걸린다. 신석기. 자, 그리고
물고기 많이 잡아먹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낚시하고 안 잡겠어요? 취미입니까? 이거는 재미로 낚시 잡는 게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그물. 그래서 그물을 제작하고 옷감을 제작하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등장을 했었더라. 직조가 시작됐더라. 사람답게 좀 살아봅니다. 자, 이것이 빗살무늬 톡이에요. 빗살무늬 톡이. 그러면 이 신석기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그랬었죠? 농사를 짓긴 했었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집을 어디에다 지었을까요? 강가나 바닷가에 지었죠. 강가나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푹 박아놓기 쉽게끔 바닥을 뾰족하게 만들어놨었던, 그리고 빗살무늬는 촌스러운 거다. 촌스러운 거. 빗살무늬 톡이. 이거는 구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빗살무늬 톡이라고 안 써줍니다. 안 써줘요. 그냥 보고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써줘요. 이름 민무늬 톡이 이런 것들은 그냥 써줍니다. 애매한 거 있죠? 사료만 보고 사진만 보고 알아차리기 힘든 것들은 그냥 써줍니다. 자, 요게 가락바퀴라는 건데, 여기에 가운데 요 실패 같은 것들을 꽂아가지고 실을 짜는 그런 도구예요. 됐나요? 신석기 도구. 자, 그리고 시기를 조금 더 늦게 봤었는데, 구석기는 이 시기를 제가 왜 늦게 봤었느냐? 70만 년 전 수치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수치는 최소화할 거예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넘어가. 그리고 신석기, 이것도 안 물어봅니다. 네, 넘어가요. 수치는 최소화할 거예요. 여러분들 외울 것들은 저 뒤에 가서 외워야 돼요. 근대사부터는 수치로 외워야 됩니다. 연도를. 물론 다는 아니고요. 자, 근데 구석기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어. 구석기는.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놈들도 수십만 년이, 70만 년, 수십만 년이기 때문에 그 중에 똑똑한 놈들 한둘은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시기가 나타나냐? 야, 이거 무조건 복불복으로만 우리가 운에만 맡길 것이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조금 기술적으로 깨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또 옛날에 하나의 도구로 농사는 안 지었으니까 사냥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음식도 하고 했었는데, 야, 이거 좀 더럽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석기를 다듬는 수법과 그 활용에 따라서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면 뭐가 전기고 뭐가 중기고 뭐가 후기냐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문장을 알아놓으면 돼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기도 하는 시기는 엄청나게 길었던 구석기다. 이렇게만. 이 문장이 구석기를 상징한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적지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울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외울 것들은 어떤 것들을 외우느냐? 자, 제 이름이 임준수입니다. 임준수. 준수하고 지었는데요. 저도 소개할 때 이렇게 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준수하죠? 준수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말 만든 거죠. 말 만든 거. 사람 이름은요, 특히 왕을 제외한 이름은요, 이름이 먼저 만들어지고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삶과 이름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합니까? 외웁니까? 암기해야죠. 사람 이름, 그리고 지명의 유래 다 찾아볼 겁니까? 지명 외웁니다. 그리고 단체들 연결 안 되는, 의미가 연결 안 되는 단체들도 외웁니다. 아시겠죠? 연도도 외워야죠. 왜냐면 근대사부터는 그 연도가 사건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보년에 일어난 가보기업,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기업, 광무년에 일어난 광무기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 특성상 안 물어보니까요. 뭘 보면 되느냐? 자, 동굴. 얘네들은 동굴에서 살았어요. 왜?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이동생활을 했거든. 이동생활하면 그냥 동굴에 사는 거예요. 동굴. 혹은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아요. 막집이라는 것은 진짜 막 지은 집. 하루 자고, 비만 피하고 그냥 하루 자고 떠나도 되는 그런 막집. 이게 어디? 구석기, 짐승 같은 놈들. 신석기는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석기는.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삽니까? 서울, 부산, 북한에서는 평양. 지금 많이 사는 데는 신석기 때부터 정착했었던 지역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신석기 유적지는 어디? 서울, 평양, 부산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부산동, 삼동. 됐나요? 단순하게 할게요. 자, 나머지도 다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뭐 연천 종공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주목도끼가 발견됐었는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구석기 문제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문제에 등장했었던 적은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유럽에
우리 메비우스의 띠 말고 그냥 고고학 메비우스가 있어요. 고고학자 메비우스가. 메비우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나 다른 대륙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언제부터? 구석기 때부터. 왜? 구석기, 뗀석기의 명품이라고 하는 애슐리안 지방에서 처음 출토된 애슐리안 주목도끼가 있어요. 주목도끼의 명품. 맥가이버 칼. 이런 형태가 아시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럽은 구석기 때부터 우월한 존재였다라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뒤집지 못했어. 언제까지? 해방 이후까지 아시아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애슐리안 주목도끼가, 맥가이버 칼이. 근데 그것이 언제 등장을 했었느냐? 해방 이후, 미 군정이 설치되고 나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한탄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군 병사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한탄강을 거닐면서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돌을 모으고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돌이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군 입대 전에 전공이 고고학이야. 고고학. 그리고 사진 찍기 위해서 카메라 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그 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담당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거 애슐리안 주목도끼야 하는 답신이 왔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애슐리안 주목도끼가 발견된 지역이 바로 연천 전곡리 지역인데 이런 토막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아니에요. 요거 있고 옆에 사진 보면은 뗀석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뗀석기만 보면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선사시대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하느냐, 앞으로 시험 패턴도 이렇게, 수업 패턴도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무조건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되고.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탄화된 벽시가 발견되었었다. 그러면 구석기는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벽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니까. 농사를 지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저녁 드셨나요? 저녁 뭐 드셨어요? 밥 드셨어요? 네. 밥 드실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쌀밥을 드시면서 쌀밥 맛있다. 근데 이 쌀밥 때문에 계급이 발생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쌀밥 때문에. 뭔 말이냐? 자, 벼는 이것으로 고기를 숙인다 그랬었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습니다. 수확량이 많다라는 거는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죠. 잉여산물이 생겨요. 그 잉여산물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 사유재산이 생겨나는 거예요. 벼농사를 지으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벼농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이 차곡차곡 쌓일 테고, 벼농사 기술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재산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엔 친구였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뭄이 들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친구가 저는 벼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 친구, 옛날에 친구였던 애가 딱 오는 겁니다. 준수야, 밥 좀 다오. 나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너 말이 좀 짧다. 다시 한번 얘기해볼래? 밥 좀 주시오. 무릎 좀 꿇어볼래? 내가 시키는 일 할래? 하면서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 쌀밥 드시면서 뭐? 계급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까 신석기 때 벼농사 시작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랬죠? 이거는 평등사예요. 평등사예요. 자, 구석기 유적지들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살펴봅시다. 하나만. 뭐를 살펴보느냐? 구석기는 빙하가 녹았다 그랬어요? 안 녹았다 그랬어요? 빙하가 아직 안 녹았다 그랬었죠? 빙하가 녹으면 북극곰이 아파요. 서식지를 잃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요. 그래서 낮은 저지대가 침수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빙하가 안 녹았었던 구석기 때는 여기가 수심이 얕은 이 황해가 거의 육지입니다. 육지. 빙하가 안 녹아서. 오케이? 여기가 육지예요. 육지. 그런 지도가 나오면 구석기예요. 아직 구석기. 빙하는 언제 녹느냐?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빙하가 녹아요. 여기가 육지다 그러면 구석기입니다. 여기 육지. 여기 육지라고 적어놓으세요. 여기 육지면 구석기. 육지면 구석기. 신석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적지는 지금 많이 사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정착했다? 정착이 시작된 신석기 때부터 살던 지역. 자, 구석기, 신석기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구석기는 무리생활을 했었고 이동생활을 했었다. 평등. 시족사회, 부족사회에 이뤘었다. 시족사회는 이제 시족사회는 농사를 짓긴 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면 대가리 수가 경쟁력이야. 이해됐나? 자, 구석기는 제가 짐승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구석기는 부계중심 사회일까요? 모계중심 사회일까요? 아마도 모계중심 사회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 짐승.
아빠가 누군지 몰라. 짐승들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무조건 안다. 명확한 엄마를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됐나요? 짐승. 자, 주거 형태 한번 볼게요. 주거 형태는 물고기 잡아먹고 강가에 막지은 집을 짓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동할 건데 화살표를 잘 하셔야 돼요. 연상기억입니다. 어차피 이동할 건데 동굴에 자지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착을 해야 되겠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 벼농사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못 지었죠? 그럼 뭐 많이 잡아먹었다? 물고기 많이 잡아먹었다. 그러면 집을 어디다 짓는다? 해안가나 강가에 집이 위치한다. 자, 여기 저기 거의 큰 털 콧부리 같은 거, 큰 털 콧부리 이런 거 보시면은 거의 우리가 상상 속에서 봤었던 그 매머드급이에요. 매머드급. 그런 애들을 사냥하면은 이건 대박인 거죠. 대박. 근데 사냥이 거의 힘들고 그래도 사냥하기를 원했었다. 기원. 사냥감의 원성을 기원했었다. 조각품 제작했었다. 이거 짐승들 구석기 때고요. 신석기 때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신기하느냐? 농사 기술을 가르쳐준 할아버지 감사해요. 영원 숭배, 조산 숭배가 있었고요. 또 애니미즈는 이건 anything, 모든 것에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 정령. 그 다음에 토테미즘은 동식물을 숭상하는 거. 동식물.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신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자를 숭상하는 거예요. 무당. 자, 무당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무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이게 무고, 당은 쓸 줄 몰라요. 가 아니라 당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그래서 최초의 당, 무당을 단군 뭐 이렇게 단군과 단군과 무당의 어원이 같다. 이해되나요? 무당, 샤먼.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쓰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게 정령이고 이게 동식물이고 이게 무당이다라고 쓰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시험은 애니미즘 해놓고 동식물 숭상 오답 처리하는 시험이 아니다. 그냥 이게 등장하면 신석기를 찾는 거, 시기파, 사료 적합성 요걸 찾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제가 샤먼이에요. 샤먼. 제가 무당입니다. 제가 무당 같습니까? 제가 신내림 받았어요. 아무도 안 믿겠죠? 저는 어디 가도 누구도 저를 뭐라고 보느냐? 선생,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그냥 회사원 뭐 이런 식으로 봐요. 생긴 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샤먼들은 조금 모양새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장신구를 쓰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느냐?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귀걸이 커다란 거 있죠? 칠거리라고 하는 귀걸이들을 끼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거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이 칠행처럼 칠거리 같은 것들을 끼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자, 구석기는 빙하가 녹았다, 안 녹았다? 안 녹았다. 그런데 언제 녹았다? 구석기, 신석기 사이. 그 시기는 요거 잘 안 나오는 건데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빙하가 녹는 간빙기 혹은 해빙기가 동작을 해요. 간빙기, 해빙기. 요거는 저기 간석기 그 사진 있는 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간석기. 안 들어가 있나요? 요거 하나 그냥 적어 놓으세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넣은 거니까.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중석기가 있었다. 여튼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은 작은 짐승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작은 애들 만만하다고 잡기 쉽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빠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서 화살로 쏴야죠. 멀리서 창으로 찔러야죠. 그래서 활 끝에 붙은 화살촉 혹은 창촉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었다. 이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화살촉으로 사용했었던 이러한 요거는 자잘한 석기라고 해서 잔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석기. 여기 언제 있었다?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빙하가 높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럼 구석기, 신석기 끝났고 그 다음에 청동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공통점은요, 계급이 없다. 우리 뭐 드시면서 계급 발생을 떠올려라? 쌀밥, 벼농사. 청동기는요, 자,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에요. 말만 들어도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겠죠. 대신에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좀 살짝 물러. 살짝 물러. 그래도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어쨌건 귀하다. 철은요, 단언컨대 지구상에서 가장 평등한 광물 자원입니다. 왜? 전 세계 고루 분포하고 있거든요. 철은.
그래서 이것은 많아요. 많아, 많다, 흔하다. 자, 청동은 귀하기 때문에 누가 주로 사용을 했을까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지배자가 썼겠죠? 지도자나 제사장들이 썼고, 그러면 농사는 이 귀한 청동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농사는 못 지어요. 그래서 청동기 때도 농사는 갑자기 뗀석기 쓰면 이상한 거예요. 뗀석기 쓰면 이상한 겁니다. 농사는 간석기로 했다. 간석기. 도구 어디 갔어? 도구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벼농사를 시작했었는데 간석기를 사용했었다. 농기구.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청동은 왜냐면 귀하니까. 그리고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벼농사 시작하면 뭐가 생겨난다?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 발생한다. 생각해 두시고요. 밑에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사회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자, 여기 경제 파트에서 조보리, 콩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벼농사가 활발했다라고 하면 틀립니까요? 그런 거는 안 나와요. 그냥 벼농사 하면 청동기예요. 자, 철기 때는요. 철은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철제 농기구나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있겠고 싸움 잘하는 나라가 있겠죠. 그럼 싸움 잘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점점 확대가 돼요. 그래서 부족국가,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 국가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살펴볼 부여,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나라들은 다 철기 때 등장을 했었던 나라예요. 철기 때. 자, 여러 나라가 등장했었다. 여러 나라가 등장했었고, 그럼 중국에도 나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를 했었더라.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뭐 진나라 때, 한나라 때 쓰던 것들인데 그거 구분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화폐가 없어요. 우리는 화폐를 언제 처음 공부하느냐? 고려 성종 때 처음 공부할 거예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도 화폐는 몰라도 돼요. 그 화폐 이름이 나왔다. 그럼 중국 거예요. 중국 거.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됐다는 것은 중국과 교역의 흔적이다. 중국에도 나라가 많고 우리도 나라가 많으니까 교역을 했구나.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당연히 조선시대 조선 세종 때 등장을 했었죠. 그럼 그 전에 글이 있다? 붓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한자 쓰는 용도. 그래서 붓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한자를 사용했다는 거고,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도 중국과 교역의 흔적이다. 시기가 언제? 왜? 철기는 철은 많으니까 잘 사는 나라, 싸움 잘하는 나라가 생겨나서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졌다. 됐나요? 자, 주거 형태는 볼게요. 그리고 초기 철기는 사실상 뒤에 국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국가의 특징으로 배웁니다. 여기서는 잘 배우진 않아요. 청동기 볼게요. 청동기. 됐습니다. 안 나오는 거 넘어갈게요. 청동기 형태 대체로 직사각형이면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으로 변화했다.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움집과 청동기 움집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움집과 청동기 움집을 비교해 볼게요. 18쪽 날개에 붙어 있습니다. 18쪽 날개 보시면 신석기, 청동기. 자, 여러분 집 구해보셨나요?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대학교 때 서울 올라와서 처음에 무슨 뭐 기숙사에도 있었고 고시원도 살다가 원룸에도 살고 해봤었는데, 처음에 집 구하러 가면, 원룸 구하러 가면 뭐부터 확인하느냐? 뜨거운 물 나오나? 보일러 따뜻한가? 이것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하면은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보다 조금 넓은 방 없어요? 조금 더 큰 투룸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자, 구석기 때는 집 공부할 필요 없죠? 동굴. 신석기 때는 집을 지었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었죠? 벼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어로 활동을 많이 했었죠. 어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어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고기 비린내 나는데 살 필요가 없어요. 낮은 언덕 지역으로, 구릉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 때 처음 짓고 할 때 뭐가 중요했다? 보온이 중요해요. 보온. 따뜻하면 장땡. 따뜻하려면 반지하로 가야 되겠죠?
땅 파고 들어가면 따뜻하겠죠? 계단 2개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닥을 원형으로 한 다음 불을 가운데 딱 피워. 원형과 가운데. 그러면 제일 따뜻하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저장 구덩이 보세요. 저장 구덩이. 도구를 저장하는 구덩이가 저기 밖에 멀리 있으면 들락날락 하면서 이 열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보통 집 안에 있거나 아니면 문 바로 옆에. 문 열고 바로. 집 안이나 문 바로 옆에 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보온. 따뜻하면 장땡. 청동기 때는요,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좀 넓은 집 없어요? 활동 공간.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넘어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왜 직사각형 형태일까요? 공간 활용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직사각형 형태. 그리고 가운데 화덕을 피워놓으면 이 공간 활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벽난로 형태로 딱. 그리고 저장 구덩이도 집 안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영역이 축소돼요. 그러니까 집 밖에 따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들기도 했었더라. 이해됐나요? 반지하, 가운데 화덕, 지상으로 올라왔고 거의 대직사각형. 됐나요? 보온, 활동 공간.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안 보는 건 안 봅니다. 따로 안 보는 거 안 봐요. 주거는 따로 볼 필요는 없겠네요. 사회 보세요, 사회. 사유재산이 발생했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사유재산이 생겨났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가 생겨났겠고 계급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군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군장이 뭐예요? 우리가 군중심리 얘기하잖아요. 군은 무리군자예요. 무리 중에 짱이 생겨났었다. 군장이 등장을 했다. 계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급사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군장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 군장국가 중에 청동기 때 군장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그러면 언제 등장했었다? 바로 청동기 때 등장했다. 고조선은 청동기 때 등장했고, 그러면 최초의 군장은 누구? 바로 단군이에요. 단군왕성. 자, 봅시다. 청동기 때 무덤을 무식하게 만들어요. 왜? 군장이 처음 생겨났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무덤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그 돌로 만듭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화강암지대예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크고 단단한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로 무덤 만들고 석탑을 만드는 거예요, 주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의 민족.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흰 옷을 입고 오는데 맨날 이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었던 이유가 뭘까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요. 자연 정수가 되더라. 물이 깨끗한 고장, 아시아에서. 중국은 황허, 흑지대입니다. 흑지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탁하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흰 옷을 어떻게 입지?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의 민족으로 불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흑지대면은 무덤이나 탑을 뭐로 만들까요? 흙으로 만들면 무너지잖아. 그래서 흙을 뭉쳐서 구우면 벽돌이 돼요. 그래서 벽돌탑, 벽돌 무덤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 때 가서 우리나라에서 벽돌 무덤, 벽돌 탑이 제작되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영향이다? 중국 영향이다. 이해됐나요? 일본은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일본은 지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진 설계에 유리한 이 나무 제품을 많이 만듭니다. 목조무덤, 목탑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한중의 특징이고, 사실 이게 한 뭐 인정받는 고인돌들이 전 세계 한 5만 8천여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4만 8천 개 정도가 한반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무식한 짓 안 하거든. 우리는 화강암지대라서 크고 단단한 돌지대. 그리고 몽골에 조금 있고 중앙아시아에 있고 뭐 이렇게 돼요. 라인이. 자, 요거는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더 만들기 어려운 탁자식 북방식 롱다리. 요거는 바둑판식이에요. 바둑판식. 지금은 이게 돌만 보여요. 거의 이렇게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대부분이죠. 뭐가 많을까요? 거의 이거예요. 이건 몇 개 없어요. 이건 몇백 개야. 이거 나머지 다 수만 개는 다 이거야. 자, 이것은 돌널무덤이라고 해서 여러분 널빤지 알죠? 널빤지는 뭐예요? 크고 평평한 나무판을 널이라고 불러요. 널. 나무판. 그러면 이건 돌널이니까 돌판을 깔고 돌판을 세우고 돌판을 덮는 형태. 어쨌든 돌로 만들었다 청동기. 됐고요. 여기 보세요. 철기 때는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붓이 발견됐다, 혹은 중국 화폐가 발견됐다. 이게 명도전이라고 하는 중국 화폐인데, 화폐 우리는 언제 공부한다? 고려 성종 때 처음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화폐예요. 이건 중국과 교역. 언제? 철기.
자, 청동기 때 유물 한번 볼게요. 청동기 때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거친물 거울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초의 군장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특산품이에요. 그리고 고조선의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미송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게 사실 북한의 마을 이름인데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출토된 토기가 있습니다. 요거 신석기 때, 이게 청동기 때. 그리고 청동은 귀하기 때문에 농사는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 농사는 뭐로 지었다? 반달 돌칼로 지었다. 반달 돌칼. 이거는 간석기예요. 뗀석기가 등장할 수는 없어요. 간석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투지폰으로는 돌아가요. 응?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은 투지폰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밤에 누워서 웹툰 한번 봐볼까? 하면 이제 날 새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지폰은 쓸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삐삐로 돌아가진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돌로 무덤 만들었다. 고인 돌. 고조선 등장했었다. 초기철기 때는 철로 농기구 만들고 철로 무기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생겨났었고. 그러면 보세요. 청동기 때도 간석기 쓰죠. 그러면 철기 때 청동기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씁니다. 당연히 써요. 왜? 청동은 귀하니까. 지도자들은, 그리고 철은 무겁잖아요. 청동은 가벼워요. 반짝반짝 잘 빛나고. 그래서 청동기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지도층에서. 근데 이때가 되면 세형 동검이 등장을 해요. 세형 동검은 가는 동검이에요. 가는 동검. 응? 그 다음에 거푸집과 잔무늬거울, 자잘한 무늬거울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좀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건 뒤에서 살펴보고, 요거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토기는, 아까 구석기 때는 톡이 없었죠? 신석기 때는 빗살무늬, 그 다음에 심플한 척하지만 아직 이른 민무늬. 청동기 때는 민무늬, 심플한 게 세련된 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마을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고조선은 청동기 국가니까요. 철기 때는 토기는 안 볼게요. 자, 그리고 무덤은 돌로 만들던 시기 청동기고요. 돌 말고 딴 거 다양한 걸로 만들던 시기는 철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나라가 너무 많아. 무덤 저렇게 무식하게 만들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널무덤, 나무 무덤이나 장독 2개 연결한 독무덤 스타일이 여기 등장한다. 장독 2개. 그리고 요거 밑줄 쳐보시죠.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형성되었었다라고 하면 철기입니다. 철기. 청동기 때는 독자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요거는 철기 때 독자적인 한반도의 청동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청동기 때 청동기 비파형 동검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국에서는 나타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안 나타나요. 왜냐? 중국은 손잡이까지 일체형인데 요거는 손잡이를 이렇게 껴가지고 쓰는 탈부착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래도 독자적은 아니에요. 왜?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있기 때문에 독자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긴 하지만. 요거 뭐예요? 간석기, 반달 돌칼입니다. 청동기죠. 그리고 여기 주둥이가 벌어져 있고 손잡이가 있는 형태, 이 토기가 바로 고조선의 마을 미송리 스타일, 미송리식 토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인데 요건 청동기 때 토기예요.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아있으니까 독자적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물론 중국에는 없습니다만. 자, 세형 동검은 가늘게 아주 세련되게 됐었죠. 여기 이제 철기 때 만들어진 청동기,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이것도 청동기 때 청동기예요. 거친 무늬 거울, 무늬가 거칠어, 막 격자무늬. 그런데 잔무늬 거울로 가면 철기 때 청동기는 굉장히 세련된 무늬가 등장합니다. 잘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세련됐어요. 세련된 문양, 제가 그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늬들, 이런 무늬들이 이제 가늘게 새겨져 있어요. 자잘한 무늬들이 잔무늬 거울. 이건 청동기, 이건 철기 때 청동기. 자, 그리고 청동기 때 예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이제 울산 방구대 암곽한데, 울주 방구대 암곽한데 여기 고래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것인가? 청동기로 추정을 합니다. 청동기로. 지금까지 문제는. 근데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학계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고래잡이가 의외로 쉽답니다. 쉬워요. 왜냐? 바다에 나가서 잡는 게 아니거든. 이건 회유성 어종이에요. 얕은 물로 와가지고 고래가 새끼를 깐대요.
포유류니까. 그러니까 얕은 물로 올 때 그 시기만 잘 계산을 하고 이제 딱 가둬놓으면 그냥 어미랑 새끼랑 그냥 한 방에 다 잡아버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도 가능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의 문제들은 여기 청동기로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청동기를 알아놓으세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초기철기 내용들은 초기철기 국가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시간을 한번. 자, 첫 번째 시간이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도록 할게요. 조금 길더라도 쉬운 내용이니까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문제, 최근에 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단군신화 보시면 환은 하늘이에요. 하늘 아들의 서자였었던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왔었다. 그러면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선택받았어. 하늘의 선택을 받았어. 그 다음에 홍익인간, 넓을 홍 더할 익,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다음에 3번 됐고요. 4번에 내려올 때,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올 때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왔다. 바람과 구름, 비, 이것은 농경사회를 암시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북방계통이 남하를 상징합니다. 내려와봤더니 곰부족, 호랑이 부족이 싸우다가 곰부족이 선택되었었다. 그래서 토착 세력이 곰부족과 곰토템 부족과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왔었던 청동기를 가진 선진 문물을 가진 세력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연합정권이다. 부족연합. 토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단군한 건 보세요. 단은 뭐라 그랬어요? 당이라고 그랬었죠? 단군은 그래서 제사장을 상징하고 왕검은 왕이에요. 정치 지도자. 이걸 한 명한테 불렀었죠? 단군, 왕검. 그러니 재정일치사회였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황 대통령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정일치사회. 이것이 단군신화고요. 단군신화가 나와 있는 책 두 권만 한번 살펴볼까요? 두 권만. 고려시대 때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두 권만 볼게요. 삼국유사 보겠습니다. 유사. 뒤에서 다시 하니까 가볍게 들어두세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책에는 미신 같은 것들은 싹 뺐어. 왕의 이야기, 위인, 영웅의 이야기들만 딱 넣어놨어요. 정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미신 같은 거 다 뺐어. 이런 거 다 빼! 그게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얘기도 어디에 엮어야죠? 우리가 나중에 물려받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역사는 뭐라고 부른다? 유사, 남은 역사. 뭐하고 남은 역사? 정사를 다 쓰고 남은 역사를 유사라고 해요. 미신, 전설, 신화 같은 것들입니다. 미신, 전설, 신화. 그러면 제일 기이한 신화가 뭐예요? 당연히 단군신화죠. 그 단군신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승려 1년이 지은 고려시대 삼국유사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디를 알아라? 그냥 고려시대다. 고려시대. 또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있는데 제왕은 여러 왕을 얘기합니다. 여러 왕. 여러 왕, 제왕, 운기. 여러 왕 중에 시작을 누구로 하고 있느냐? 시작을 단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작이 단군이면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두 권 일단 알아놓습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 제자백가 들어보셨나요? 제자백가. 여러 사상, 여러 학자들을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그 제가 여러예요. 여러. 제왕은 여러 왕, 시작은 단군. 이것도 고려. 뒤에 건 필요 없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조선시대 거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지역을 알까요? 영역을?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범위는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었다. 자, 한국사에서 많이 쓰여지는 지명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보세요. 여기가 랴오허, 우리말로는 요하라는 강이에요. 요 서쪽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할까요? 요서지방이라고 하겠죠. 요하 서쪽. 요하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반도죠. 한반도. 그럼 여기는 무슨 반도? 요동반도.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면 제일 먼저 닿게 되는 요 반도를 산둥반도라고 부릅니다. 산둥. 여서, 여동, 여동반도, 산둥, 산둥반도. 중국에서는 출토가 안 되는데, 여기만 출토되는
한반도 북부지방과 만주지방에서만 출토되는 그 유물이 있습니다. 이런 유물을 표주유물이라고 해요. 표주유물. 여기만 나타난다. 고조선의 표주유물, 자, 북방식 고인돌. 중국에는 이런 무식한 짓 안 한다 그랬었죠? 흑지대라서. 벽돌 무덤이다. 그리고 고조선의 마을 어디?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 미송리. 그 다음에 청동기 대표 도구였었던 바로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것은 거친 무늬 거울인데 이건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됐어요. 그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보기는 다 맞는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죠? 사료 적합성만 물어보는 거예요. 보기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잔문인지 거친 무늬인지 헷갈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세 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출토되는 범위다. 그리고 요거도 많이 나옵니다. 8조 범금. 8조 범금이라고 나오고 8조 금법이라고도 하는 금법, 법금, 범금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하는 8개가 있었다. 고조선의 법이 8개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은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삼국 4기가 제일 오래됐다고요. 그럼 이런 기록들은 어디에 남아있느냐? 중국 역사책에 남아있습니다. 한서, 한나라의 역사책에 주변 나라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지리서인데 한서지리지에 옆나라 고조선의 법이 8개 있다. 다 적어놓으면 좋겠지만 딴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건 3개만 적어놨어요. 3개만 전한다. 3개 적어 전한다. 표조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게 뭐예요? 복수법. 그러면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노동력 존중하고 생명 존중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다. 노비. 그리고 50만 전을 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유재산, 화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급사회다. 그리고 부인들이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보면 관음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을 것이다. 여성의 정제를 강조한다. 혹시 모르죠? 숨겨진 조항에 이런 것들. 한편 남자들의 정조는 더욱 중요하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들만 보면 이렇다. 고조선 사회다. 고조선이 망한 후에 자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어요. 왜? 법이 8개밖에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고조선에서 제일 심한 건 아니지만 고조선은 욕이 있어요. 뭐냐? 야야 쟤네들 집 문 잠그고 다닌대. 이게 욕이에요. 그 동네를 비하하는 욕이에요. 야야 쟤네들은 마을 사람들 못 믿어서 문 잠그고 다닌대. 야 문에 열쇠가 있어? 뭐 이런 게 고조선의 욕이에요. 그만큼 법 없이도 사는데 고조선이 망하고 한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한나라에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고조선 멸망 후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법이 60여 개로 늘었다. 풍속이 각박해졌다. 도둑놈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건국 한번 볼게요. 당군 왕건이 건국했었다. 홍익인간 이념이었었고 근거는 삼국유사 제왕홍기 요 2개 일단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발전했었던 것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한반도로 발전했었고 그 다음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 세습이 일어났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왕 준왕으로 왕위 세습이 일어났다. 왕위 세습. 부왕 아빠왕에서 준왕. 왕 2명만 알아놓읍시다. 부왕 준왕. 그 다음에 고조선의 관직이 있어요. 상, 대부장군이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특히 상, 높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왕이 있는데 관직 자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그러면 왕보다 높을 리는 없고 왕과 대등할 정도로 높다. 즉 이때는 중앙 집권화가 아직 안 됐거든요. 요 관직자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예요. 상이. 상을 알아보세요. 상대부 장군 다 필요 없고 그냥 상. 고조선은 높은 관직이 있었다. 높은 관직의 이름은 상. 그리고 요소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을 했었더라. 연나라와 대립을 했었습니다. 연나라에 침입을 받았었던 적도 있어요. 연나라에 침입을 받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나라는 일찌감치 망했죠. 자, 연나라가 일찌감치 망했어요. 연나라가 망하고 연나라 출신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은 혼란기가 끝나면 통일왕조가 되는데 통일왕조는 통일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썼는지 일찍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조금 오래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2나라씩을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진한시대 이런 식으로 수당시대, 송원시대, 명청시대 이렇게 2개씩 해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연나라는 우리가 안 들어본 나라일 거예요. 이 춘추전국 시대 때 나라거든요. 춘추전국 시대 때 나라 엄청 많을 때 그 통일을 시킨 나라가 바로 진나라예요. 그 진나라 일찍 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위만은 연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진나라를 거치고 혼란스러운 상황 계속 거치다가 한나라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해되네? 위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인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중국은 너무 전쟁이 많아가지고 나 짜증난다, 평화로운 고조선으로 가자 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이 없거나 통장 잔고가 없으면은 이민 안 받아줍니다. 망명을 갔어요. 망명을 갔는데 왜 준왕이, 부왕에서 준왕으로 셌을 때 이 준왕이 왜 위만을 이뻐라 했느냐. 고조선은 어떤 시대 나라입니까? 청동기 국가죠. 청동기 국가 고조선에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왔어요. 위만이 얼마나 이뻐, 어? 투지폰 쓰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 기술자가 망명 신청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받아줘야죠.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됐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얘가 힘이 세졌어. 그래서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위만조선. 그러면 위만은 중국인이죠. 원래가 중국인이었었기 때문에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준왕이 어디로 내려갔었냐?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고조선 사람들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도 아는 사람들이 생긴 거네요. 중간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이 뭡니까? 얘네 물건 사다가 수수료 떼먹고 팔아먹고 중개무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누렸다. 근데 중개무역은 우리나라한테는 땡큐인데 중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꼴보기 싫을 거예요. 수수료 떼먹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에서 무력이 가장 뛰어났었던 한무제의 침입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위만은 연나라 출신이었었다가 돌아왔다. 왜 받아줬냐? 철을 재련했기 때문에. 그런데 쿠데타 일으켰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되었다.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누리다가 한나라의 침입을 받게 된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위만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동국공정에서 위만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위만조선부터는 적어도 중국 역사다라고 왜곡을 하겠죠.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90년대에 남미 페루의 대통령이 후지모리였던 적이 있어요. 후지모리. 일본인입니다. 어릴 때 가족 이민 갔다가 페루 국적을 따고 페루 국회의원 했다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90년대 페루가 일본인가요? 자, 보세요. 국적을 결정하는 거는 혈통이나 피나 민족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예요, 의지. 내가 저 나라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지. 쇼트트랙 모 대표팀들이 국가대표까지 해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중국으로 이민 갔었던 사람이 있죠? 망명 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결정짓는 것은 계승 의지다. 그 계승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만이다. 왜? 들어올 때 상투를 투고, 중국은 변발인데 상투를 투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흰 옷. 그리고 조선 말을 쓰고. 중국은 나라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진, 한, 명, 청 이렇게. 근데 우리는 조선을 계속 썼다. 그 조선말을 썼다니까요. 조선 사람 되고 싶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계승 의지가 있었던 귀화 중국인인 거죠. 그러면 위만이 집권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로버트 할리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로버트 할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됐고, 멸망은 누구한테? 한나라에서 무력이 제일 뛰어났었던 한무제가 침입해서 망했다. 그리고 한나라가 지방행정구역 4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사군이에요. 낭랑, 진번, 임둔, 현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낭랑군만 알아놓았어요. 나머지는 다 일찌감치 반환받았었고 우리가 고구려가 다 점령을 했었고, 낭랑군은 언제 점령을 했었느냐? 바로 미친 무력, 고구려 미천왕 때 낭랑을 축출했었다.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 미천왕이, 미친 무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미천왕이 복속시켰다.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원래 법없이도 살았었는데 8개 있었는데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한 이후에 60여 개로 늘었다. 됐나요? 한사군은 고구려 공격으로 소멸했다. 이것이 4세기 미천왕 때의 일입니다. 4세기 미천왕 때의 일. 미친 무력 하나 외워두시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두 문제 했고, 세 문제에 나오는 문제. 여러 국가의 성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여러 국가가 등장했었다. 이것은 언제죠? 여러 국가. 국가가 많이 나왔었던 시기는 청동기인가요? 철기인가요? 철기입니다. 철기. 철기. 그리고 이때는 연맹왕국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중앙 집권 국가로 나가지 못했었던 시기, 즉 왕권이 약하던 시기입니다. 왕권이 약하던 시기. 대표적으로 부여 보시겠고, 고구려 보시겠고,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 볼 텐데요. 뒤쪽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죠. 지도. 23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부터 한번 파악할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가나다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나라는 부여입니다. 그 다음 고구려고요. 그 다음에 옥저, 동해. 밑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자, 봅시다. 부여에서 남하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고구려를 만든 주몽이에요. 그러면 부여와 고구려는 유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주몽이 어릴 때 자랐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풍습은 부여의 풍습과 유사성이 많다. 그 다음 고구려는 상무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을 잘해요. 왜 싸움을 잘하냐? 농사가 안 되니까. 토양이 척박한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뺏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잘해요. 반면 옥저는 천혜의 요건에서 태어났어요. 함흥평야 일대고 그 다음에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산물도 풍부하다. 동해도요, 강원도 여기도 해산물 풍부하고 여기 천원까지 뻗쳐있기 때문에 평야지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누가 있습니까? 고구려가 있죠. 야 일로와. 니들도 일로와. 옥저와 동해는 여기 있는 나라들, 여기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유이하게 왕이 없어요. 누구의 간섭으로? 고구려의 간섭으로 인해서 왕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 누가 다스리는 사회냐? 군장이 다스린다. 군장 국가야. 둘 중에는 누가 더 간섭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옥저 너는 2번. 옥저.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나는 하늘의 후예야 하면서. 근데 하늘의 제사 지내려고 상을 봐놓으면 와가지고 맛있게 잡수고 갑니다. 고구려가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두 나라는 유이하게 왕이 없었고 옥저는 유일하게 제천 행사가 없어요. 그럼 동해는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신랑했죠. 야, 그래도 나는 옥저보단 낫다 하면서 밤새 하늘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제천 행사 이름이 뭐냐? 하늘에 춤을 춘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 밑에 몇 개의 나라가 있었느냐? 도시국가 78개가 있었어요. 여기 78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힘을 짭니다. 뭐라고요? 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고구려한테 옥저 동해처럼 지배당할 수도 있어. 간접지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 그래서 78개 국가들이 연합을 이룹니다. 마한, 진한, 변한이. 그것이 바로 삼한 되겠다. 이 78개, 78개. 마한 보세요. 마한에 54개 국가가 있었어요. 마한. 위치를 보세요. 마한에 백제도 있었고 목지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한은 12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사로국이 있었고 변한도 12개, 여기는 구야국이 있었습니다. 총 합쳐서 78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대빵을 뽑아야 되는데 왕을 누구한테서 선출했었느냐? 마한의 목지국에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가 왕을 맡아. 그럼 이 왕은 78분 1인데 강할까요? 왕권이 약하죠. 여기 있는 나라들은 다 왕권이 약하다. 다 왕권이 약하다. 자, 보겠습니다. 부여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여는 그냥 제일 위에 있었다. 정치에서 부여하고 고구려는 유사성이 많다 그랬었죠? 주몽이 어디서 정치 배웠을까요? 부여 정치를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럼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권이 둘 다 약하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는 왕권 약한 나라는 부여입니다. 왜? 부여의 사료에 이런 게 있거든요.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왕을 쫓아내거나 왕을 죽였다. 왕권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오부족은 어디냐? 동서남북 가운데 이 5개를
왕 플러스 4개가 다스렸었다. 왕 플러스 4개, 나머지 4개는 뭐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가축명을 띤 관직 이름이 있었더라. 걔네들이 사출도, 4방향을 다스렸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게 도개걸륜모 윷놀이의 기원 아닙니까? 윷놀이의 기원. 말, 소, 개, 돼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개가 식용이었어요, 옛날에. 농경사에서는 개는 식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벼농사 짓는 데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다 포함해서 다 식용이었어요. 물론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뭐 산업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유목계통에서는 개를 안 먹죠. 왜? 개가 파트너니까. 개 잡아먹으면 내가 개 대신 뛰댕겨야 돼. 양떼를 몰로. 어쨌든 이 가축 이름을 띤 관직이 있었더라. 사출도, 왕권이 약했다. 반농반목, 목축을 절반이나 했으니까 우리 민족 치고는 목축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자, 문화를 보시면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사실 순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고조선에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뭐 신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순장은 부역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우제전법이 있습니다. 소 발굽을 불에 그을려가지고 점을 보는 정책. 그 다음에 일책시비법. 하나를 훔치면 12배로 보상하게 하는. 그리고 자, 제천행사는 어디 빼고 다 있다? 옥저 빼고 다 있어요. 제천행사는. 부여의 제천행사 그냥 외웁니다. 부영고, 영고. 부영고, 영고. 보세요. 왕권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흉년이나 수해가 입었다. 그러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쫓아내거나 죽였다. 고구려 보세요. 농사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싸움한 거 아니에요. 농사가 안 됩니다. 약탈경제. 그래서 약탈품을 보관하는 창고인 부경이 있었더라. 창고 부경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상남자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하고 고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여자집에 가서 살아요. 여자집 뒷마당에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 일종의 대릴사위제를 실시했었더라. 상무적 기질은 무예를 순산한다. 나라 옆에 국동에 가면 큰 동굴이 있어요. 큰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 시주신 주몽이 제사를 지냈더라. 주몽 제사를 지냈다. 자, 여기도 오부족 연맹체예요. 보세요. 그럼 오부족들이 서로서로 으르렁거리겠죠. 그러다가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얘네들 망하겠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만이라도 야, 우리 평소에는 싸워도 중국 놈들 쳐들어오면 하나로 뭉치는 거다.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그래서 얘네의 제천 행사는 사실은 동맹을 맺는 행사예요. 동맹. 부여, 부영공, 고구려 동맹. 자, 아까 관직 이름에 상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어느 나라에 썼나요? 높은 사람 고조선이죠. 고조선 상. 고구려는 사자, 조위, 선인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더라. 사자, 조위, 선인, 가, 대가. 자, 옥조 볼게요. 옥조하고 동해는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유이하게 왕이 없는 군장국가예요. 왕이 없어요. 고구려 감성으로 성장이 지연됐었다. 왕이 없습니다. 여기서 외울 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장을 뭐라고 하느냐? 읍군 혹은 삼노라고 불렀어요. 읍군은 뭐냐? 읍면동리 마을의 군장이다. 읍군. 그리고 어차피 고구려가 시키는 대로 할 텐데, 자, 저 영감님 3명 보내. 삼로 석삼자의 늙을 노자. 옥제는 천혜의 여건이에요. 소금과 해산물, 농경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압력으로 제천 행사도 6일하게 못 지냈어요. 6일하게. 옥조의 반항이 뭔지 아세요? 옥조의 반항. 결혼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여자 집 가서 안 살아. 여자가 남자 집 오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는 그냥 맏며느리 생각해도 되는데, 민은 뭐냐면 여러분 민달팽이 아시죠? 민달팽이가 뭐예요? 집이 없는 달팽이죠. 그러면 민며느리는 뭘까요? 집 없는 며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없는 며느리 제도, 이건 뭐예요? 집 없는 며느리니까 며느리가 남자 집 와서 산다. 고구려와 반대.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가족들이 똘똘 뭉친다 라고 하는 가족 공동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가매장을 했다가 뼈를 추려서 목곽에 넣어요. 이 목곽은 어디에 간다? 우리 가족 공동 무덤에 들어간다.
죽어서도 함께한다. 자, 동해, 이거 조금 외울 것들이 필요합니다. 동해 3대 특산물이 바로 단단한 활, 단궁,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정도로 키가 작은 말 과하마가 있었고요. 반만 물고기다. 물개, 방치. 반만 물고기의 껍데기, 반어피. 이것이 동해의 3대 특산물이었었고요. 자, 요거 두 개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책화라는 풍습이 있어요. 책화라는 풍습은 산천 경계를 중시해서 산과 강을 중시해서 경계를 넘어올 경우에 침범했을 경우에 소말 등으로 배상을 하게 만들었었던 제도입니다. 책화. 저 옆 부족에 절대 가면 안 돼. 옆 동네 가면 안 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딴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막아내기 힘들잖아요. 부족 단위로는. 그러면 옆에 하고는 저희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같은 나라인데? 아니, 혼인은 옆 부족과 한다. 족외혼. 부족 이외의 부족과 혼인을 한다. 근데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야, 옆 부족 가지마. 대신 혼인 관계로 엮여 있어요. 옥전 제천 행사 없었고 동해는 하늘에 춤을 췄다.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하늘에 춤을 췄다. 두 나라는 고구려 약탈 대상이 됐었고 연맹 왕이 없어요. 그리고 옥저 동해 다 고구려한테 정복됐겠죠? 근데 동해는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고구려겠지만 옥저는 사라졌습니다. 옥저는 태조왕 때 사라졌어요. 고구려 태조왕 때 옥저가 정복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동해에 집터가 있는데요. 집터. 요게 이제 이걸 뒤집어 놨어야 되는데 집터가 있는데 이게 철자예요. 한자로 철자입니다. 철자. 근데 이게 철자형 집터다. 원룸인데 뭐 부뚜막 쪽도 좀 부뚜막 정도 나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국려자. 샴푸도 있던데요. 려자형. 이것은 주방이 따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투룸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죠? 아마 주방일 거예요. 이런 집터가 나온다. 이건 동해입니다. 강원도 동해. 삼안 봅시다. 삼안. 한반도 제일 남쪽에 있었죠. 마한은 위치가 나중에 백제가 되는 나라고요. 진하는 나중에 신라가 되는 나라고요. 변하는 나중에 가야가 되는 나라입니다. 무려 78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숫자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수십 개 있었다. 자, 여기에 군장을 뭐라고 불렀느냐? 신지견지, 불의 읍차라고 불렀어요. 이거 대족장, 소부족장으로 하지 마시고 신지읍차. 요거 두 개만 외워놓을게요. 시험에 등장하는 건 신지읍차니까 이거 나머지 됐고 견지, 불에는 됐고 신지읍차가 군장이에요.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신지읍차는 삼한의 군장이고 읍군삼로는 옥저 동해의 군장이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물론 다른 힌트가 등장을 해서 찾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죠. 마한의 목지국에서 왕을 선출했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군장이 있었다 또. 자, 한반도 남쪽 지역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예요. 그럼 여기는 농사가 잘 되겠죠? 벼농사가 발달했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저수지 축조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 변한과 가야의 공통점은 철입니다. 철이 풍부했다. 얼마나 풍부했냐면 임 선생 수업 잘 들었습니다 하고 철을 던져주고 가요. 이걸 덩어리새인데 이게 화폐처럼 사용을 했어요. 화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화폐처럼 썼다. 철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소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소도라는 공간은 이 재정 분리를 보여주는 곳인데 설명은 날개에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도는 제사장을 하늘의 군장 천군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인 천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왕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도 왕이 군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천군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사 모시는 곳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거나 재정 분리사회. 어디와 비교된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을 한 명한테 불렀다. 단군 그리고 왕검.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재정 일치사회. 여기는 재정 분리사회. 소도. 그 소도 앞에 갈 때는 사람들 쫄아요. 왜 쫄느냐? 소도 앞에는 요게 세워져 있거든요. 기러기 장대가 붙어 있어요. 이거 솥대라고 하는데 솥대라는 장대가 붙어 있으면 이 기러기는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이제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우리가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야 저기 함부로 들어가면 신들려 귀신 나와 하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소도. 그리고 벼농사가 잘 되면 하늘에 제사를 많이 지내야 돼요. 처음에 5월달에 싹이 올라왔을 때 싹수가 노랗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란 싹이 올라오면은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5월달에 수린날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한번 지내고요. 이게 오늘날의 단어예요, 단어. 그리고 10월달에 땡스기빙, 추석이죠, 추석. 이건 수린날 계절제라고도 나오고 계절제라고도 나와요. 특정 계절에 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굳이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치는 두 번이다. 5월, 10월제로 알아놓으세요. 5월제, 10월제. 그리고 특이하게 남쪽 사람들, 우리들이 땅 파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땅 파고. 이 토실 혹은 토굴이라고 하는 토실, 터방, 토굴 이런 땅 파고 들어가서 산 사람들 3항 되겠습니다. 자, 되나요? 이렇게 해서 1교시가 조금 길었는데요. 첫 번째 강의 조금 길었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2문제 혹은 3문제 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